10조 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투입된 이적료의 총합입니다. 이삭, 셰슈코, 에키티케, 시몬스, 엘랑가까지 선수당 1,000억은 기본이고 2,000억을 넘기는 이적도 심심치 않게 나온 상황이죠. 그러나 이렇게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버풀의 전 수석 데이터 연구원 이안 그레이엄에 따르면 실제로 5대 리그 상위 100개의 이적 가운데 54%가 실패로 끝난다고 하죠. 많은 기대를 받고 영입된 선수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같은 선수인데 다른 팀에 가면 극적으로 경기력이 변화하는 현상. 왜 그러는 걸까요? 팬들은 그 원인을 선수가 거품이라며 특정 리그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탈땡 효과라며 이전 소속팀을 탓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런 선수를 사온 구단이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선수 이적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구단은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선수 이적에 점점 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당연하게도 클럽들은 그 투자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카우팅입니다. 특히 근 10년간 데이터 분석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스카우터들의 주관적 분석에 의존했기에 국적, 체형, 심지어 외모 같은 선입견이 개입될 확률이 높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카우터의 판단이 맞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가능해졌고 반대로 스카우터들이 놓친 선수까지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속도, 패스 유형, 오프더볼 움직임 같은 데이터는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 선수가 얼마나 공격과 수비에 기여했는지 플레이 하나하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왔죠. 예를 들어 수비형 미드필더의 경우 상대 공격을 차단한 위치와 그 이후 공격 전환 성공률을 조합해 얼마나 득점 확률을 증가시켰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수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에 축구에서도 흔히 말하는 머니볼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평가된 선수를 낮은 이적료로 데려와 다른 팀에 비싸게 파는 브라이튼, 브랜트포드와 같은 팀들이 대표적이죠. 미토마, 카이세도, 메갈리스터, 은베모, 위사 같은 선수들은 영입 전 주목받지 못하는 팀에서 뛰었지만 데이터상 팀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수들이었고 영입 이후 PL에서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중요한 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예산이 적은 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B클럽일수록 데이터 활용에 유리하죠. 분석 모델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매우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과학, 경제학, 컴퓨터 공학, 수학에 능통한 고급 인력이 모여 3에서 5년 정도 노력을 해야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실제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B클럽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을 보유한 상황이고 하위 팀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품이 꼈다고 평가받는 B클럽의 대형 영입들도 과거처럼 스타성을 쫓았던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투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대체 왜 예측을 벗어난 변동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축구가 수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진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의 경기력은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단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통제 가능한 변수로는 구조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팀의 시스템, 전술, 선수 구성이 이 구조적인 변수에 해당하죠. 쉽게 풀어 말하자면 팀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로 활용하는지, 팀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어떤 선수들과 함께 뛰는지 이러한 요소에 의해 선수의 경기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맥토미니가 있습니다. 맨유 시절 근본 뉴스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마지막 3시즌 동안 패배의 원흉이 되는 플레이로 많은 맨유 팬들을 실망시켰죠. 하지만 2-4-25 시즌 세리에의 나폴리로 이적한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치고 세리에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맥토미니의 데이터는 맨유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패스 능력과 빌드업 관여도,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슈팅 지표, 오히려 90분당 터치 수는 줄었죠. 달라진 것은 바로 팀의 전술과 동료, 그리고 그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맥토미니는 맨유에서 4-2-3-1의 투미들, 즉 3선에서 주로 활용되었고 프레드, 에릭센, 카세미로와 함께 후방에서 직접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팀의 빌드업은 계속 불안했고 맥토미니의 단점만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간헐적으로 박스로 침투할 때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즌은 테나하 감독이 아예 전진된 위치에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리는 맨유와 다르게 4-3-3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콘테는 맥토미니를 3선이 아닌 최대한 상대의 박스와 가까운 위치에서 활용했죠. 3선을 로보트카가 후방에서의 볼 전개를 막고 안기사가 볼 운반을 지원하며 빌드업을 분담해줍니다. 그리고 맥토미니는 후방에서 앞을 보고 빌드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전방에서 시작해 순간적으로 내려와 볼을 튕겨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볼터치를 줄이는 대신 자유롭게 전진하면서 최전방까지 침투하는 움직임에 집중하죠. 이때 최전방의 루카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루카쿠는 측면으로 빠지며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특유의 피지컬로 경합에서 승리한 뒤 중앙의 빈 공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넓은 공간을 전진성이 좋은 맥토미니가 활보하면서 13개의 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선수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 극대화시키면서 나폴리의 에이스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맥토미니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은 맨유의 솔샤르와 테나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물론 두 감독의 끝은 좋지 않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맨유에는 절대적인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에 있었고 최전방에는 홀더 플레이보단 침투에 능한 호날두, 마샬, 레시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선은 볼 전개와 수비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토미니의 장점을 살리겠다고 당시 폼이 절정이던 레시포드와 매경기 압도적인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는 뷔페의 리턴 값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죠. 반대로 나폴리에서는 루카쿠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로 박스 침투에 강한 맥토미니가 가장 적합했고 따라서 콘테는 맥토미니가 높은 리턴 값을 낼 수 있도록 팀의 시스템을 세팅해 둔 거죠. 이렇게 팀의 시스템, 전술, 그리고 주변 선수들의 존재에 따라 선수가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이는 선수의 퍼포먼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맞춤 전술로 뛰던 팀 에이스가 새로운 팀 시스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주로 발생하죠. 최근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지만 아쉬운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는 비르치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비르치는 본인이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과 세밀한 터치, 그리고 정확한 패스로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엄청난 리턴 값을 보여줬습니다. 알론소의 3-4-3의 좌측 공미로 출전해 횡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후방의 자카, 그리말도의 지원을 받으며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죠. 특히 이 두 선수는 모두 왼발잡이로 좌측과 중앙에 있는 비르치에게 원활하게 볼 배급이 가능했고 최후방 스위퍼 요나탄 타 역시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대의 좁은 포켓 공간 안에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 비르치 특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르치가 공을 잡는 위치에 따라 공격 자원들은 적극적으로 침투를 가져갑니다. 비르치가 좌측 넓게 벌릴 때는 그리말도가 언더래핑하며 지원해주고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며 먼 쪽에 프림퐁이나 텔라가 침투하며 비르치에게 선택지를 늘려줬죠. 하지만 리버풀로 팀을 옮긴 후에는 팀의 중심이 아닌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기용됩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리그 우승을 차지한 살라와 흐라벤베르의 리턴 값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비르치는 소보슬라이 대신 4-2-3-1의 공미로 출전하면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에서처럼 횡적으로 움직이며 좌측 하프 스페이스나 라인 사이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지 못하고 자꾸 낮은 위치로 내려와 볼을 받거나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종적인 움직임을 자주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비르치가 이러한 종적인 역할에 적합한 피지컬이 좋고 직선적인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지난 시즌 적극적인 오프더볼과 경합 능력으로 살라를 지원했던 소보슬라이에게 더 적합한 역할이죠. 비르치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리버풀의 선수 구성에 있습니다. 좌우측은 폭을 벌리는 하퍼와 살라가 위치해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중앙 자원과의 횡적인 스위칭에 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더불어 최전방의 이삭, 에키티케 모두 박스 안에서 머무는 스타일이 아닌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보니 이 선에서 비르치에게 주어진 횡적인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죠. 동시에 후방의 흐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 모두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르치가 선호하는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몸을 여는 것이 익숙하죠. 또한 후방에서 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볼을 몰고 직접 압박을 뚫어내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케르케즈가 스토퍼 자리에서 후방에 머물고 있지만 빌드업의 강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고 여기에 코나테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후방에서부터 라인 사이에 위치한 비르치에게 패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패스를 받기 위해 밀려 내려오는데 이러한 상황은 비르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세팅은 아닙니다. 혹은 우측으로 빠져 살라 근처에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비르치는 소보슬라이와 같이 지원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볼을 쥐고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죠.
결국 현재 리버풀의 구조 아래에서 비르치의 강점보다는 단점이 더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개선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단지 감독이 어떤 선수의 리턴 값을 극대화할지 결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세팅할지에 달려있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감독의 전술 변화, 선수 기용, 시스템 수정으로 선수의 퍼포먼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과 다르게 구단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도 존재합니다. 바로 선수 개인에게 발생하는 변수들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리그의 스타일 차이와 리그의 수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선수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